히데요시의 침략. 네, 페이지 48페이지. 21반의 수도 한양이 함락되고, 함락이라고 하는 거는 적의 손에 넘어가는 걸 함락이라고 불러요. 21반의 수도 한양이 함락되고, 그 육군은 참패를 거듭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로서 떨쳐 일어난 의병들이 맹활약을 하는 바람에 이 일본 군대의 진격이 늦춰졌죠. 자, 그런데 이제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당시 저 중국 가까이 있는 요 압록강 하구의 의주라는 도시로 도망을 갔죠.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를 몽진 혹은 파천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선조가 의주로 가가지고 했던 일은 중국의 원병을 요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에서 처음에는 이 선조의 말을 믿지를 않고 원병을 보내주지 않으려다가 조선이 워낙 다급하게 요청을 하고 사정을 알고 보니까 정말 일본 군대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온다는 걸 알게 돼서 원병을 보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명나라와 조선의 연합군이 평양을 네 차례나 공격해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런데 명나라 군대가 조선 사람들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 같은 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저기 저 서울 근처에 있는 고양시의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일본 군대에게 패배했다 그랬죠? 자, 기세 좋게 내려오다가 사기가 꺾여 버렸어요. 명나라는 자기네 나라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그냥 일본이랑 빨리 휴전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고생하는 거. 그래서 일본과 명나라 간의 휴전회담이 진행이 됐어요. 자, 근데 생각보다 일본이 요구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네 개의 도를 자기네한테 다 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줄 수 없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명나라와 일본, 조선 간의 전쟁이 다시 진행됐죠. 다시 일어난 전쟁을 정유재란이라고 부르죠. 자, 이순신 장군이 원균이란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자리를 다 뺏기고 수군 최고 책임자 자리를 원균에게 넘겨주게 돼요. 자, 근데 원균과 그리고 조선 조정에서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부산 앞바다에 있는 일본 군대를 무리하게 공격했다가 칠천량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애써 키운 조선의 수군과 원균 장군이 모두 전사해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바닷가를 지켜주던 수군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본 군대가 전라도 해안가로 막 올라와가지고 전라도 사람들 코랑 귀를 막 다 잘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끔찍한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이 되면서 남아있던 12척의 배로 일본 배를 명량 앞바다로 유인해가지고 이 물살이 바뀌는 틈을 이용해서 일본 군대를 또 대부분 133척의 배를 다 침몰시켰죠? 이게 명량 대처, 명량 해전이죠. 자, 일본 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꺾였고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죽게 되면서 철수하란 명령을 내렸고 이제 일본 군대가 모조리 물러가게 돼요. 자,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이순신 장군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일본 군대가 다시 못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일본 군대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쫓아요. 그러다가 자, 일본군이 쏜 총에 이순신 장군이 맞고 결국은 죽게 되죠. 자, 싸움이 급하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전쟁이 끝났어요. 자, 전쟁이 끝나서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어요. 조선 상황이 어땠을까요? 임진왜란 1592년에 시작이 돼서 일본 군대 다 물러간 게 1598년이에요. 일어난 해랑 끝난 해까지 합치면은 7년 전쟁이에요.
7년 동안 일본 군대 와서 막 싸우고 남자들 많이 죽고 남자만 죽은 게 아니 여자랑 아이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는 그 씨를 뿌린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계속 신경을 쓰고 그리고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농사를 또 안 지으면 땅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면 그 땅에서 다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땅이 막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도 좀 뭔가 이어갈 수가 있는데 농사를 7년 동안 전쟁통에 잘 지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땅도 다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막 집이나 이런 건 다 불타버리고. 나라는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죠? 폐허가 됐다 그러죠?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원래 한양의 임금님은 어디 살아요? 궁궐에 살죠? 우리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은 어디죠? 경복궁이죠? 자, 근데 경복궁 말고도 뭐 창덕궁 이런 궁들이 있죠? 이런 궁들이 다 불탔단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궁궐들이라서. 임금님이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선조가 저 의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1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나마 남아있던 괜찮은 건물 중에 하나가 맞아요. 성종이라는 임금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의 사저. 사저는 개인 집이라는 곳이에요. 개인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궁전이 없어가지고 왕자의 개인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좀 초라하고 힘든 좀 그런 상황이죠. 네. 자, 그리고 전쟁 끝나고 2년 있다가 선조의 왕비였던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요. 자, 왕비는 정식 부인이기 때문에 정비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자, 조선시대는 그 정비, 그 왕비가 죽으면 그냥 냅둬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왕비를 맞아들인다 그랬죠? 너희 그 운동회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체육대회? 그거 하면 마지막에 꼭 뭐예요? 그쵸? 이어달리기 하죠? 이어달리기를 지금 형규가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계주라고 하죠, 계주. 계주에서 계가 뭐죠, 계? 잇는다란 뜻이에요. 이을 계자예요. 네. 그분 왕비의 뒤를 이어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들인 거예요. 계비로. 그게 누구예요? 임모광후예요. 이 당시 선조가 몇 살이었을까요? 51세였어요. 세장가를 든 거예요, 근데. 자, 임모광후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찍어봐요. 스물 다운. 15살. 지금 너희 아빠 나이 어떻게 아빠 나이 어떻게 되시죠? 50 넘으셨어요? 아빠 나이 30대에? 되게 젊으시구나. 네. 40대 뭐 이러시지 않으세요? 30대 뭐 이렇게 언저리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너희 아버지 나이 차이보다 더 많이 나죠? 거의 딸뻘이죠? 딸 차이보다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선시대 왕비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렇게 나이예요, 나이. 나이 많은 여자랑 절대 결혼하지 않아요. 어린 여자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임모광후가 처음에 딸을 낳아요. 아, 그리고 당시 이때 세자가 누구였죠? 세자 누구였어요? 광해군이었죠, 그죠? 네. 광해군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광해군 2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자 광해군한테는
임무광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빠가 새로 맞아들인 부인이니까 임무광과 뭐 어떻게 돼요? 관계가. 새엄마죠, 새엄마. 그죠? 계모잖아요, 계모. 여기서도 개가 나오네. 이 개는 무슨 개라고요? 엄마의 뒤를 이어서 새엄마가 된 사람을 계모라고 하죠. 들어봤죠? 엄마가 9살이 어려요. 자, 아빠가 새엄마를, 엄마가 돌아가셔서 새엄마를 드렸는데, 새엄마가 너희보다 9살이 어려요. 그런 경우도 지금. 예. 광해군은 9살 어린 새엄마가 생겼다. 어떨 것 같아요? 엄마가, 너희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5학년. 엄마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 엄마가 유치원도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런 차이예요. 네.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세자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을 많이 했다 그랬죠. 아빠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 광해군은 막 그 전쟁터 한복판에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백성들 막 그, 이렇게 추스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 백성들 잘 안심시켜주고, 막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다 보급이나 이런 것도 잘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임금 선조는 세자 광해군을 좋아했다 그랬나요? 안 좋아했다 그랬나요? 안 좋아했다 그랬죠. 일단은 너무 잘해요. 자기는 지금 욕먹을 짓만 하고 있는데 자기 후계자 아들은 너무 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조는 사실 인빈 김씨라는 후궁을 좋아해가지고 그 인빈 김씨와 사이에서 낳은 신성군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신성군이 임진왜란 중에 병이 걸려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뒤를 물려줄 아들이 어차피 광해군밖에 없어요. 근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봐봐. 조선시대 때는 왕의 뒤를 이을 세자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필요했어요. 자, 우리 조선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중국의 명나라죠. 중국이 제일 센 나라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조선 왕들은 왕이 되면 제일 먼저 내가 왕에 올랐습니다 하고 중국 황제한테 가가지고 그,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럼 중국 황제가 그걸 듣고, 그래, 너 조선 왕 해 하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조선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중국이 제일 강한 나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왕의 뒤를 이을 세자도 명나라에서 세자라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세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명나라나 조선이나 성리학, 이거는 유교의 한 학문이에요.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나라의 최고 학문으로 여기는 나라였어요. 자, 성리학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뭐예요? 중국이죠. 가운데 중자예요. 중국은 자기네 그 중국을 흐르는 황하라는 그 누런 강이 있는데 그 강 주변에 있는 자신들을 화라고 불렀어요. 화. 뭐라고 불렀다고요? 화. 중화. 중화 요리 전문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희 중국집 알죠? 음식 짜장면 시키는데 짜장면이나 탕수육 같은 음식을 중화 요리라고 부르잖아요. 자, 중국을 뜻하는 말로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화. 그러면은 중국 외에 나머지 지역,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몽골이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랑캐. 자기들보다 문화적으로 하나 떨어지고 열등하고 좀 못 배우고 좀 못한 사람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오랑캐를 가리키는 말이 이예요, 이. 뭐라고요? 이. 이게 화이론이에요. 론은 이야기란 뜻이에요.
높다. 존은 높다라는 뜻이고, 비는 비천하다. 저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 상하죠. 위와 아래. 그리고 남, 여. 이 성리학에서는 철저하게 남자 위주의 사회예요. 너희들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자, 요즘에는 막 시청률 때문에 여자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임금님이랑 얘기하는 신하들 다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다 남자죠. 조선시대 때는 시험 봐가지고 출세하고 벼슬에 나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남자였어요. 여자는 집에서 빨래하거나 청소하거나 집안일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영향이에요. 자, 그리고 적, 서. 자, 남자가, 여자는 남편을 열어둘 수가 없어요. 성리학 사회에서는. 근데 남자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불합리하죠? 남자가 부인을 여러 명 두는데, 첫 번째 부인, 이 첫 번째 부인을 정실 부인이라고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은 옆에 사이드를 뜻하는 측을 써가지고 측실이라고 불러요. 이 실은 집실자예요. 옆에 사이드에 있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측실들을 첩이라고도 불렀어요. 왕의 첩들은 후궁이라고도 불렀어요. 후궁. 네. 후궁은 자, 왕의 정식 부인을 중전이라고 불렀는데, 중전이 사는 궁을 중궁이라고 불렀는데, 그 중궁 뒤에 있는 조그만 궁이라 그래서 후궁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 정실 부인이나 중전이 낳은 자식들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적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적자. 그리고 측실이나 첩, 후궁이 낳은 자식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서자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들어봤어요? 홍길동이 그 소설 보면 엄마가 신분이 그 홍씨 집안의 종이에요, 종. 근데 그 홍길동의 아버지 홍대감이 그 집에 있는 여자 종이 좀 예쁘니까 자기 정식 부인 냅두고 그 종이랑 사랑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홍길동이에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엄마는 첩이죠, 첩.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은 태어날 때부터 적자가 아니라 무슨 자였어요? 서자였어요, 서자.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대감님, 영감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성리학에서는 철저하게 왕의 뒤를 이을, 황제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적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봤을까요? 서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봤을까요? 무조건 적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봤겠죠? 정식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 적자 중에서도 큰아들, 우리 큰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남이라고 부르죠. 장남. 들어봤어요? 장남, 둘째를 차남 이렇게 부르잖아요. 적자이면서 장남, 적장자한테 왕자리가 가야 되는 게 성리학적 원칙이에요. 근데 광해군은 적자일까요? 아닐까요? 자, 뒤에 사진으로 가볼게요. 자, 50페이지 16번 보세요. 자, 선조의 정식 부인, 정비가 의인왕후 박씨였죠. 근데 이 사람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죠? 근데 의인왕후 박씨랑 선조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선조가 의인왕후 박씨 뒤를 이어서 들인 계비가 누구였죠? 임모광후 김씨였죠? 근데 임모광후 김씨랑 결혼하기 전에 선조는 여러 후궁들,
첩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 첩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그 첩들과의 사이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자식 임해군이었어요. 임해군. 임해군은 적자예요, 서자예요. 엄마가 첩이니까 서자죠. 근데 맏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서장자라고 불러요. 임해군은 적자예요, 서자예요? 서자죠. 엄마가 첩이니까. 네. 그러면서 맏아들이란 서장자였고 광해군은 서자예요, 적자예요. 그쵸? 광해군도 엄마가 공빈김씨 첩이기 때문에 서자죠. 근데 광해군은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차남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근데 성리학적 원리로 의하면은 이 서장자나 서차자는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적자만 세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명나라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한 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명나라 황제도 정식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고 예뻐하는 첩과의 사이에서만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는 그 예뻐하는 첩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황태자로 임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암튼 광해군을 명나라에서 세자로 인정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단 말이에요. 광해군은 위에 형도 있는 데다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세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조는 안 그래도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드는데 명나라에서 광해군을 인정 안 해준다니까 어땠을까요, 속으로? 기뻤어요. 광해군이 자, 조선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예절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봐봐. 자식은 아침에 부모님이 일어나시면은 유교 윤리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너희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해요? 안녕해요? 아, 주무시고 계세요? 네. 보통은 유교 윤리대로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한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이게 예절이에요. 네. 이게 유교윤리라고. 조선시대 때 인사는 고개만 숙여요? 어떻게 인사해요? 조선시대 유교윤리는. 절을 해야 돼요, 절을. 부모님 앉아 계신 데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해야 된다고. 너희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네. 자, 광해군이 세자니까 아침마다 선조를 찾아가면 선조가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너 명나라에서 인정도 못 받았잖아. 너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오지 마. 자, 광해군은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러면? 어?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쌀쌀맞게 오지 마. 너 세자도 아니잖아. 너 명나라가 인정해줘야 세자지.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진짜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려줄 수도 있어요.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형규 뭐예요? 충이죠, 충. 군주가 신하한테 죽으라고 해도 신하는 알겠습니다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죽어야 되는 게 충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군주를 사랑하는 게 충이란 말. 그리고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집중해 집중해.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하고 모질게 굴어도 무조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효예요 효. 유교에서 1순위는 뭐예요? 충. 2순위는 뭐예요? 효예요 효. 자 근데 지금 세자니까 아버지 선조한테 신하이기도 하면서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충성과 효도를 다 해야 되죠.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러면은 그냥 가요?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런 걸 왜 오지 말라냐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게 유교예요. 그만큼 아버지나 왕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선조가 오지 말라 그럴 때마다 광해군은 아버지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 궁전 뜰 앞에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빌어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석고대죄라고 해요.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죄 진 것도 없는데. 자, 그러다가 선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인왕후가 죽은 다음에 계비를 드렸다 그랬죠? 네. 그 계비가 임목왕후 김씨였어요. 선조 51세 때 임목왕후 몇 살이었다고요? 15살이었어요. 어린 엄마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선조가 이 새엄마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새엄마의 사이에서 먼저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정명공주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안 됐는데 그 정명공주를 낳고 2년 뒤에 선조가 임모가오 김씨랑 또 자식을 갖게 돼요. 그 새엄마가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다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영창대군이에요.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임해군, 광해군, 신성군 다 그냥 군인데 왜 이 사람은 영창대군이죠? 대가 뭘까, 대? 큰 대자란 말이에요. 얘는 왜 대군이에요? 엄마가 정비죠. 엄마가 중전이잖아요. 광해군은 엄마가 첩이었죠. 근데 영창대군 엄마는 중전만 맞아. 임모광후잖아요. 그러니까 영창대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자죠. 그죠? 이 적자할 때 적이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꼭 들어맞는다. 자, 광해군 나이 32살일 때 영창대군이라는 배다른 동생이 태어났어요. 선조가 엄청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 광해군이 15년 동안이나 세자 생활을 열심히 잘했단 말이에요. 문제될 거 없이. 근데 이 지금 막 태어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려고 해요. 후계자를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 같으면 어떨 것 같아? 화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가 이제 24살까지 자랐어요. 근데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빠가 재혼을 해가지고 새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새엄마가 너희보다 9살이 어려요. 근데 아빠가 너희 32살 됐을 때 그 새엄마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빠가 몸이 갑자기 아파졌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파트랑 아빠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깐난아기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너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얼추 이해돼요, 상황이? 자, 광해군은 속에 불이 끓어올랐겠죠. 자기가 어떻게 올라간 세자 자리고 어떻게 저 지금 핏덩어리 갓난아기한테 자기 자리를 뺏길 상황이었잖아요. 선조가 영창대군 태어나고 나서 계속 세자를 영창대군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2년 있다가 알아 누워요.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해요. 네. 자, 광해군이 그래도 세자니까 아버지한테 그 음식을 올렸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전설적인 키더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음식을 올렸냐면 약식을 올려요. 약식. 약밥이라고도 하죠.
너희 그 약밥 혹시 뭔지 알아요? 그 밥, 이렇게 밥에다가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그 물엿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대추랑 잣이랑 이런 거 넣고 먹는 전통 간식 있어요. 이따 보여줄게, 이따. 네. 자, 아무튼 근데 그 약식인데 그게 되게 달고 맛있거든요? 너희도 하나 먹어보면 그거 진짜 되게 맛있어요. 근데 당시 선조가 몸도 안 좋았고 5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자, 50대 후반에 보통 사람들이 아프면 왜 아플까요? 왜 아플 것 같아? 늙어서 아픈 건데, 맞아요. 늙어서 아픈 건데, 특히 또 그 늙음을 더 가속화하는 이유. 먹는 것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달거나 기름지거나 그런 것들이 몸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고기나 설탕 들어간 거, 단 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지금 너희 나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생님 나이나 올라갈수록 살이 찌고 이게 혈관에 그 흐르는 피를 이게 그러니까 혈관에 흐르는 피를 찐득찐득하게 만들어요. 그 설탕이. 그러면은 그 찐득찐득해진 혈액이 나중에 그게 굳어요. 그럼 혈관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가 어떻게 될까요? 못 흐르겠죠? 이 혈관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동맥경화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이러면은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흐르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니까. 이렇게 쑥 지나갈 거를 못 지나가고 이게 이렇게 좁은 길로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혈압이 세지겠죠? 이런 거는 고혈압이라 그래요. 그리고 피가 닳아지면서 그게 이제 인슐린이라는 게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분해를 못하면 그, 그거 있죠? 그 단 게 소변으로 나와요. 그걸 당뇨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이런 걸 성인병이라고 불러요. 성인들 걸리는. 너희들은 잘 안 걸리는데 기름진 거나 단 거나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 안 하고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을 성인병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말한 것들. 그래서 아무튼 그 성인병 증세가 있고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아픈 이유는 대부분 그런 이유인데 그럴 때 약식을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조가 또 이걸 또 찾았다 그래요. 왜 당뇨 환자들이 단 거 더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었다가 체했어요. 그리고는 안녕 하늘나라로 죽은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죽었어요. 자, 선조가 죽었어요. 광해군은 34살이었어. 영창대군 만으로 2살, 3살이었어. 자, 임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장이 옥새라는 도장이에요. 옥새, 옥 알아요? 옥? 푸른빛 나는 보석? 옥으로 만든 도장인데 이 옥새를 임금이 죽으면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왕비가 가져요. 그리고 그 옥새를 왕비가 전달해 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임금이 죽었으니까 선조의 옥새를 임모가공 김씨가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었겠죠? 근데 자기 아들한테 줄 명분 이유가 돼야 안 돼요? 이유가 안 되죠. 지금 세자는 누구예요? 광해군이죠. 광해군이 아무런 문제 없이 17년 동안 세자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광해군한테 옥새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광해군한테 옥새가 전달이 되고 광해군이 조선의 15대 임금이 비극의 시작이죠. 자, 광해군은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어렵사리 왕이 됐어요. 자, 이제 근데 광해군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명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랬나요? 못 받았다 그랬나요? 못 받았다 그랬죠? 광해군이 왕이 됐다는 거를 그 명나라에 알렸더니 명나라에서 무슨 소리야? 광해군이 왕이 됐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광해군 위에 형 있잖아.
임해군이란 형이 있는데 왜 광해군이 왕이 됐어? 명나라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편지가 와요. 자, 근데 이 임해군이란 사람은 선생님이 얘기 많이 안 했지만 임해군, 신성군, 여기 있는 어 여기 원종이 이제 나중에 원종은 왕으로 된 거고 정원군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순하군까지. 임해군, 신성군, 정원군, 순하군. 이 선조의 또 다른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 속된 말로 쓰레기였어요. 뭐였다고? 쓰레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 믿고 남의 돈이나 뺏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때려요. 예. 때리고 심지어는 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도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만들어.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때려주는 거예요. 너 이혼해. 임진왜란 때 피난 가는데 배고프다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 백성들 집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소 있죠? 그 소를 잡아가지고 소고기 구워 먹어요. 이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쓰레기라고, 쓰레기. 네. 자, 광해군은 아빠, 엄마 똑같은데 이 형인 임해군이랑 완전히 다르게 잘했잖아요. 근데 임해군은 어땠다고요? 쓰레기였다고. 그래서 맏아들인데도 세자가 못 된 거예요. 쓰레기라서. 자, 그런데 이제 명나라에서 사람이 왔어요. 자, 그래서는 이제 임해군이 왜 세자가 안 됐고 광해군이 세자가 돼서 왕이 됐는지를 물어보러 왔는데, 자, 이제 그 임해군한테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렇게 좀 대본까지 다 써줘요. 그래서 임해군이 자기가 몸이 아프고 이런저런 이유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옹주는 마찬가지로 또 처음에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고 부르고 정식 부인이 낳은 딸을 공주라고 부르고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임해군은 아무튼 그 몸이 아픈 척 연기를 하고 광해군과 신하들이 써준 대본대로 내가 이러이러해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까지 연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시간 지나가지고 이 신하들이 저 임해군이 살아있으면 광해군보다 형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광해군 왕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임해군이 광해군을 몰아내려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광해군에게 이걸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임해군은 진짜 뭐 왕이 되려고 했다거나 이런 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임해군 집에 뭐 무기가 있었고 그 무기를 준비시켜가지고 궁궐을 공격하려고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아무튼 오간단 말이에요. 광해군은 자기 형이기도 하고 임해군을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둬라 하다가 계속 신하들이 이렇게 임해군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니까 임해군을 유배를 보내요. 조선시대 때는 뭐 잘못하면 바로 죽이지 않고 어디 먼 곳에 섬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유배라고. 자, 임해군은 유배를 갔다가 6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대부분은 광해군이 자기를 위협할 만한 자기 자리를 노릴 만한 사람들을 독약을 먹여서 죽였다. 이런 게 제일 역사학자들이 좀 이렇게 뭐 추측하는 바인데 아무튼 자기 친형이었던 임해군도 유배를 갔다가 죽어요. 자, 그리고 광해군이 제일 걱정했던 사람. 이제 시간 지나면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자리를 제일 위협할 것 같은 아들 누구? 영창대군이 있었죠. 그죠? 영창대군 광해군 왕 됐을 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3살이라고 그랬죠? 자, 광해군이 5년 동안 임금 노릇을 했어요.
자, 광해군이 5년 동안 임금 노릇을 했으니까 영창대군이 이제 몇 살 됐을까요? 8살이 됐죠? 영창대군이 몇 살 됐다고요? 아, 근데 광해군한테는 이 영창대군이 계속 부담이에요. 자기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영창대군도 나이를 먹죠? 8살인데 5년, 10년 더 지나 봐요. 그러면 이제 13살, 18살 되죠?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자기 자리가 불안한데 이 영창대군이 자기 자리를 노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광해군이 자, 계획을 하나 세우죠. 자,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때 새도 쉬어간다는 높은 언덕이 있었다고 그랬죠. 조령이라는 언덕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 조령 주변을 7명의 서자가 은상을 약탈하는 사건이 문경세제에서. 자, 요거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좀 해석을 해줄게요. 7명은 뭔지 알겠죠? 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 서자. 첩의 자식들이죠. 조선시대 서자는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세길이 열려있는 사람, 막혀있는 사람? 막혀있는 사람. 태어났는데 할 게 없어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세상에 불만이 많았겠죠. 얘네들이 한강변에 몰려 살면서 자기들을 강변치루, 강가에 사는 7명의 친구들 하면서 지네들끼리 모여서 술이나 마시고 세상 욕하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뭐, 이렇게 군사적 정변을 일으키거나 뭘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경세제를 때마침 지나간다는 은상인. 자, 금 비싸고 은도 비싸죠? 은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문경세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숨어 있다가 강도로 위협해가지고 은상들을 지나가는 거를 자기들이 습격을 해서 은상들을 다 죽이고 그 은들을 약탈을 해요. 강도를 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이게 은상 약탈 사건이에요. 자, 근데 얘네들이 다 잡혀요. 서양갑이라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었는데 다 잡혔어요. 조선시대 때 잘못해가지고 잡혀가면 지금 만약에 도둑이 잡히면 어디 가요? 바로 감옥 가지 않고 경찰서 가죠. 자, 이 당시 때는 경찰서 말고 먼저 조선시대 경찰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포도청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경찰서를 뭐라고 했다고요? 포도청. 네, 포도청. 네. 포가 이제 포로 이런 뜻이에요. 잡는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면 자, 선생님 봐봐. 지금 도둑이 경찰청 잡혀가면 뭐 할까요? 바로 감옥 가기 전에 경찰 아저씨들이 뭐 할 거예요? 도둑들 놓고 조사하고 신문한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그 다 문서로 써요. 자, 근데 조선시대 때는 잡혀가면 뭐부터 할까요? 포도청에 잡혀가면 매부터 맞아요.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을 해서 잡혀가면 뭐부터 한다고요? 매부터 맞아요. 근데 매를 맞다가 이 상황이 더 중대하다. 이게 지금 저 도둑놈들이 도둑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자, 역적무의를 했다. 이렇게 죄상이 크다고 밝혀지면 매 맞는 것에 끝나지 않고 뭐가 들어갈 거예요? 사람 괴롭히는 거. 고문이 들어가요, 고문. 너희 고문 당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톨추라고 하죠? 네. 사람 앉혀놓고 다리 사이에다가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낀 다음에 이 나무를 옆으로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이 다리가 찢어질 듯이 아파요. 네. 죽을 정도로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도자기 있죠, 도자기. 도자기를 깨요. 깨면 날카롭죠, 파편들이. 그 위에다가 고문할 사람을 무릎 꿇고 앉게 해요. 그러면 그 도자기가 박히겠죠? 근데 그 무릎 꿇은 사람 여기 허벅지 위에다가 널빤지를 놔요. 못 움직이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자 둘이 그 널빤지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널뛰기 하듯이 이걸 밟는 거예요. 자, 나무로 이렇게 다리 사이에 넣고 트는 거를 줄이를 튼다라고 해요. 나무가 부서지면 또 나무를 살을 걷고 오죠. 나무가 부서질 정도로 틀면 먼저 다리가 부러져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도자기 파편 위에다가 무릎 꿇게 하고 위에 널빤지 밟는 형벌을 압슬이라고. 압슬. 이 압슬은 당하는 순간 평생 못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고문이라고. 자, 근데 이 서양갑이랑 이 7명의 서자들을 그렇게 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문을 하다가 고문을 지시한 그 신하 하나가 이 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재남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라고. 갑자기 웬 김재남? 이 김재남은 임모광우 김씨의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임모광우가 아까 영창대군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김재남은 누구의 외할아버지예요?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예요. 이해돼요? 고문하는 사람들이 이 고문 받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김재남 얘기를 하면 우리가 풀어줄게. 이제 고문 그만할게. 고문을 너무 하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김재남이라는 사람이 관련도 없는데 이 서양갑과 7명의 서자들 입에서 김재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김재남이 우리를 시켜가지고 은상들을 약탈해서 은을 확보한 다음에 영창대군을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자, 이렇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걸 뭐라고 하죠? 조작이라고 하죠, 조작. 네. 고문을 해가지고 영창대군이 김재남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다라는 역모 사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신하들이 영창대군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리고 막 얘기를 해요, 광해군한테. 광해군이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어떻게 저 어린 내 동생을 죽여? 아니되옵니다. 영창대군은 자기 외할아버지 김재남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이셔야 됩니다. 광해군 뭐라 그랬어요? 안 돼. 아버지가 영창대군 아껴주라 그랬어. 영창대군 죽이면 안 돼. 아니되옵니다. 그래도 영창대군은 역모를 꾀했으니 죽이셔야 됩니다. 아, 안 된다니까? 죽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내. 유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섬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사람들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영창대군이 처음에 강화도로, 인천에 강화도라는 섬이 있죠? 유배를 가요. 자, 근데 조선시대 그 광해군 옆에 있던 신하들이 역모를 저지른 죄인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건 충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신하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역모를 저지른 죄인이 그 합당한 벌을 받도록 계속 광해군한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계속 영창대군을 죽이라 그래요. 자, 그때 영창대군은, 자,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자, 그렇게 얘기를 광해군은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은밀히 강화도 당시 책임자였던 강화부사 정항이라는 사람한테 몰래 편지를 보내요. 야, 내가 사약을 내리면, 사약이 무슨 이야기예요? 사약. 이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내리다 뜻이에요.
이 사약을 먹으면은 임금님이 사약 먹으라고 준 거죠. 그럼 임금님이 죽인 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광해군 입장에서 영창대군은 배다른 동생을 죽인 게 되잖아요. 이거 사람들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사약을 내릴 수는 없고 강화도 책임자였던 정항이라는 사람한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요. 알아서 잘해. 영창대군 임금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알아서 잘해. 어떻게 알아서 잘할까요?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창대군이 머물고 있는 그 유배지의 방에 초가집이었거든요. 이 방문을 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그 지금처럼 보일러 이런 게 없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때우면 그 방바닥이 그 뜨거워져요. 열기 때문에. 그 온돌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자, 이 아궁이에다가 땔감을 넣어가지고 계속 방을 뜨겁게 만들어요. 막 30도, 40도, 50도 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영창대군을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너희 사우나 들어봤어요? 사우나 목욕탕 가면 있는 거? 사우나를 한증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증은 찐다는 뜻이에요. 찐다. 영창대군을 증살했어. 이거 어떻게 죽인 거라고요? 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 죽인 거예요. 불을 떼가지고. 그리고 아까 영모를 꾀했다는 김재남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죽였고요. 영창대군 쪄 죽였고 영창대군의 엄마 누구죠? 임모? 왕우죠.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선조의 전 부인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왕후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폐위시킨 거예요. 이런 거를 네 글자로 피모 살제. 광해군 입장에서는 임모광후가 어리지만 그래도 엄마죠. 새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를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렸죠. 그리고 영창대군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쪄 죽였죠. 선생님 2학년 때 95년이에요. KBS에서 서궁이라는 사극을 했어요. 서궁. 근데 그 사극 이름이 왜 서궁이냐면 아까 선조가 경복궁, 창덕궁이 다 불타가지고 월산대군이라는 왕자 집에 머물렀다 그랬죠. 광해군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선조가 머물렀던 그 곳을 궁궐로 다시 만들어요. 그 궁궐이 경운궁이라는 궁이었어요. 아버지 선조가 임진왜란 끝나고 한양에 돌아왔을 때 임시로 머물던 궁을 경운궁으로 다시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임금님이니까 잠깐 머물렀던 곳이라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이 경운궁이 이름이 뭐라고 바뀐다고요? 덕수궁. 이 덕수궁이 창덕궁의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궁이라고 불러요? 서궁이라고도 불러요. 당시 임무광과 임목대비가 이 서궁에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극 이름이 서궁이었어요. 자, 아들은 죽고 아빠도 죽고 자기는 광해군. 나이는 자기보다 많지만 아들인 광해군 때문에 서궁에 갇혔어요. 증살됐어요, 증살. 네. 어? 자, 이렇게 엄마를 덕수궁에 가두고 동생을 죽인 이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면 세모? 살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는 조선 사회에서 치명적으로 광해군이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돼요, 이제.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죠. 이거. 왕자리가 뭐라고. 광해군은 근데 이렇게 엄마도 가두고 동생을 죽였지만 근데 외교적으로는 감각이 좀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잘한 일도 많은데 어,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온 거를 명나라가 도와서 막았죠. 명나라, 조선, 일본 다 에너지를 엄청 많이 쏟아부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든 명나라든 너무너무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렸단 말이에요. 사람도 많이 죽고. 근데 유일하게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조용히 힘을 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여진족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여진족은 말 타고 다니면서 조선 사람들이 글도 잘 모르고 하나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명나라, 조선, 일본이 싸울 때 얘네들은 힘을 기르면서 조용히 이제 상황을 보다가 이 여진족에 여러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그 부족장 중에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누르하치. 이 누르하치가 다른 부족들을 다 통일해요. 공격해 들어가서. 여진족은 흩어져 있을 때는 무서울 게 못 되는데 얘네가 뭉치게 되면 엄청 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옛날에 고려시대 때 여기 금나라가 있었거든요. 여진족이세요? 그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후금이라고 불러요. 후는 귀후자죠? 자, 이 후금이 엄청 나라 힘이 셌어요. 군대도 막강하고. 얘네들은 특히나 무서웠던 게 명나라나 조선이나 주력 병사들이 걸어다니는 병사들이에요. 싸울 때. 걸어다니는 병사들을 보병이라고 불러요. 무슨 병? 보병. 여진족은 주력이 아까도 뭘 잘 탄다 그랬죠? 말을 잘 타. 기병이 주력이에요. 자, 옛날 옛적에 총이나 그리고 대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지 않던 시절에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의 위력은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폭탄의 위력이었다. 탱크 이상이었다. 자, 보병은 기껏해야 빨리 뛰어가봤자 시속 20km, 25km인데 기병은 말 타면 몇 킬로로 달려요? 70, 80km로 달려요. 말이 그렇게 빨라요. 그 위에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가지고 말도 잘 타고 말 위에서 창도 잘 던지고 활도 잘 쏴요. 자, 그런 여진족이 후금이란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명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명나라 땅을 막 후금이 많이 차지했어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 도와주느라고 힘도 없는데 계속 후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명나라에서 조선에다가 도와달라. 우리가 예전에 도와줬잖아. 니네 도와줘. 자, 이때 조선의 신하들은 명나라는 우리 조선을 구해준 나라고 이 멸망 직전에까지 간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구해준 나라니까 어버이 같은 나라, 아버지 어머니 같은 나라니까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조선이 당시에 도와줄 형편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나라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돼서 겨우겨우 이제 전쟁 좀 끝나가지고 뭔가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전쟁을 칠 힘이 어디 있어요? 자, 당시 조선은 이걸 도와줄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광해군이 이때 임금이었는데, 자, 광해군의 생각이에요. 너희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같이 읽어봐. 선생님 봐봐. 이거 읽어봐. 자, 지금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광해군의 생각은 어때요? 도와주자는 거예요? 뭘 지키자 그래요? 중립을 지키자고 하죠? 자, 중립은 어느 편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 서는 거예요? 가운데 서는 거죠?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가운데 서자는 거예요? 명나라랑 후금 사이에서 명나라를 도울 게 아니라 가운데 서자는 거예요. 이게 광해군의 중립 외교예요. 광해군의 이 판단은 당시 조선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틀린 판단, 정확한 판단? 정확한 판단이죠. 조선의 국력을 봤을 때. 조선이 만약에 지금 무리해서 명나라를 도우면 잘못하면은 후금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신중하게 광해군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광해군을 모시는 여러 신하들, 이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명나라는 우리의
어버이라는 거예요. 어버이날 들어봤죠?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효도를 다해야 되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죠.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는 제조지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조지은은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는 거예요. 망한 나라를. 그러니까 명나라는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광해군이 보기에 이거 잘못 명나라 편 들었다가는 지금 완전히 후금한테 박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해군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강홍립이라는 장군한테 13,000명을 주면서 명나라를 도우라고 해요. 근데 상황 봐가지고 알아서 잘 하라 그래요. 보통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 있으면 왕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기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강홍립한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잘해. 근데 어떻게 잘하라고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진 않아요. 아마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강홍립이 실제로 명나라 군대에 가요. 조명 연합군이 된 거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자, 조명 연합군. 강홍립 13,000명 대 명나라 군대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11만 3천 명이죠. 청나라 군대는 6만 명이었어요. 자, 조명 연합군은 11만 3천 명인데 다 보병이었어요. 보병은 어떻게 싸우는 사람들?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6만 명은 다 무슨 병사였을까요? 자, 기병은 아까 핵폭탄급이라 그랬죠? 이, 여기는 만주라고 불리는 동네예요. 어디라고요? 이 만주는 다 평야지대예요. 평평한 데서는 보병이 셀까요? 기병이 셀까요?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6만 명이랑 11만 3천 명이 꽝 하고 전투를 붙었어요. 사르후라는 곳에서 붙었어요. 무슨 전투? 자, 때마침 바람이 부는데 모래바람이 막 불어요. 자, 근데 자, 지금 수금이 공격해 들어가는데 바람이 마침 이렇게 부는 거예요. 자, 모래바람이 불었다 그랬죠? 모래바람 불면은 모래가 막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수금 군대가 질풍처럼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11만 3천 명이 전멸을 당해요. 대패한 거죠? 강홍립이 더 싸울 수 있었는데 잡혀요. 보통은 자, 끝까지 싸우라 그랬으면 싸우다 죽는 게 맞죠? 근데 강홍립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항복을 해요. 소금한테. 자, 조선의 신하들은 강홍립 가족까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요. 강홍립은 저 오랑캐 수금한테 머리를 숙이고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광해군은 끝까지 강홍립의 가족들을 처벌했을까요? 지켜줬을까요? 지켜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신하들이 그런 광해군도 욕을 해요. 광해군 저거 왕으로서 명나라에게 충성하지 않았어 하고 광해군한테 계속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와서 이제 마지막 광해군은 엄마를 끌어내리고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중립 외교를 했죠. 광해군의 또 한 가지 지금 한양이 다 불탔다 그랬잖아요. 임진왜란 때문에. 지금 조선이란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광해군은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세금이란 세금을 다 쥐어 짜내가지고
무리할 정도로 궁궐을 화려하게 많이 지었어요. 경복궁은 너무 커서 못 짓고 창덕궁, 경희궁, 인경궁, 자수궁, 창경궁, 경운궁 이런 궁궐 하나 지을 때마다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은 수백억씩 드는 사업인데 이런 궁궐들을 수도 없이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전쟁 끝나가지고 돈도 없는데 무리하게 궁궐을 공사했어. 백성들이 불만이 많았겠죠? 그리고 영창대군 죽인 거, 자기 형 이백군 죽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무슨 누가 선생님 봐봐. 자, 조선시대는 이런 시스템. 누가 임금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제 역적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의심받은 사람, 역적으로 의심받은 사람들은 어디 잡혀갈까? 아까 얘기했던 포도청으로 끌려가요. 그 다음 뭐 맞는 당했어요? 매 맞고 고문당해요. 이거, 자, 누가 저 역모를 꾀했다 그러면 그 상황이나 사실을 잘 조사해 봐야 되죠. 근데 조사도 잘 안 하고 그냥 누가 광해군 왕자리를 위협했다, 역무고변이 오면은 그냥 잡아다가 고문하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없는 왕자들이 많이 죽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당시 그 아까 선조의 여러 아들 중에서 쓰레기 중에 정원군이라고 있었다 그랬죠. 이 정원군 집에 왕기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근거도 없어요. 정원군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능양군, 둘째 아들이 능원군, 셋째 아들이 능창군이었어요. 근데 신경이라는 사람이 이 능창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근데 조사도 안 해보고 신경이를 잡아다가 찢어 죽이고 능창군을 유배 보낸 다음에 능창군이 이제 유배 갔다가 사약받을 게 무서워서 자살을 해요. 아버지 정원군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죄 없이 유배 가서 죽었는데 열받았겠죠? 아버지 정원군은 화병이 나가지고 죽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었다. 시름시름 앓다가. 네. 자, 이 능양군은 어땠을까요? 동생 자살하고 아버지 화병 나서 죽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광해군이 어떻게 하냐면 정원군 집에 왕의 기운을 누른다고 여기다 궁궐을 지었어요. 그 궁궐이 경희궁이라는 궁궐이에요. 남의 집 괜히 없애버리고 궁궐을 지은 거예요. 능양군 열이 잔뜩 받았겠죠?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요. 광해군 저거 끌어내려야 돼. 자, 그래서 김류, 이귀, 이괄 이런 사람들이랑 광해군을 몰아낼 계획을 세워요. 자, 근데 김유나 이기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서인들이었어요. 서인. 다. 자,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저 광해군을 칩시다 했는데 김유가 늦어요. 지각을 했다고. 그래서 김유 없이 가야 되나 싶었는데 아무튼 이때 군사를 모아가지고 행동했던 총대장은 이괄이라는 사람이야. 이괄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김유가 지각을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참여는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저기 그 사대문 밖에 은평구의 홍제동이라는 곳에 홍제천이라는 지금 양재천 말고 홍제천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이 강에 모여가지고 칼을 씻어요. 너희 얼굴 씻는 걸 뭐라 그래요? 세수라고 하죠. 새가 씻는다는 뜻이고 칼을 씻었으니 칼이 뭐예요? 한자로 검이죠. 자, 홍제천에 가면은 그 칼을 씻었다는 정자가 있어요. 무슨 정? 세검정. 여기서 칼을 씻고 자 모여가지고
궁궐로 쳐들어가는. 그리고는 광해군을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몰아냈죠? 네, 발로 차버렸죠? 그리고서는 아까 얘기했던 능양군, 동생 죽고 아버지 화병 나서 죽은 능양군을 새로 왕으로 추대한단 말이에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추대한 새로운 왕이 인조예요.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왕? 인조. 이렇게 신하들이 임금을 몰아내고 새 임금을 세우는 거를 반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인조를 왕으로 세웠다고 해서 무슨 반정? 광해군은 이런 이유로 엄마를 가두고 동생을 죽이고 명나라의 후금 사이에서 오랑캐인 후금, 명나라를 돕지 않고 오랑캐인 후금 편을 들었다 그래서 이 중립외교한 거를 비판받고 무리하게 궁궐 분사한 거, 그리고 죄 없는 왕자들 죽인 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신하들한테 쫓겨난 거. 여기까지 할게요.